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핫스퍼가 또 한 번 선제골을 넣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지난 주말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 3대3 무승부로 기세를 올렸는데요. 주중 경기로 알려졌던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1대2 역전 패배를 당했습니다. 앞서 첼시전, 울버햄튼전, 에스턴 빌라전, 그리고 맨시티전에 이어 웨스트햄전도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었는데요. 결국에는 수비적으로 자멸하는 상황이 나오면서 어떻게 분석조차 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믿기 어려운 실책으로 인해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주요 장면 통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5경기 연속 역전을 허용하면서 홈에서 3연패를 당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셀틱 재임 기간에는 홈 3연패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요코하마 F 마리노스, 일본 J리그 클럽을 이끌었던 2018년 이후 개인적으로도 5년 만에 홈 3연패를 당했습니다. 같은 시간 열린 경기에도 이변이 있었습니다. 에버튼이 뉴캐슬을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뒀는데요. 이 승리를 통해서 에버튼은 재정 문제로 승점이 10점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강등권을 벗어나는 대단한 저력을 보였습니다. 현재 승점 10점인데 삭감된 10점을 더할 경우에는 승점 20점이 됩니다. 즉 첼시를 제치고 10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성적인데 이 징계 문제로 인해 17위로 떨어져 있는 것이죠. 토트넘을 추격할 수 있었던 뉴캐슬을 잡아주는 에버튼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이번 경기 패배하면서 8승 3무 4패 시즌 4번째 패배와 함께 승점 27점에 멈췄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승점이 같은 가운데 골득실 차에 앞서면서 간신히 5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이날 경기 선발 명단에는 첼시와의 경기에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며 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던 주전 센터백 부주장 로메로 선수가 복귀한 것이 호재였습니다. 로메로와 더불어 벤 데이비스가 센터백 조합으로 나섰고요. 미드필드 라인에는 사르 선수가 대기 명단엔 들었지만 아직 온전한 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수마, 호이비에르, 로셀소로 3미드를 구성했습니다. 공격 라인은 쿨루셉스키, 손흥민, 브레넌 존슨이 구성을 했고요.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적으로 집에 강도가 들면서 경기에 나서는 것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던 핵심 수비수 주마가 선발 출전을 하면서 최정예 멤버 미카엘 안토니오만이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선수단으로 토트넘 원정에 임했습니다. 양팀의 포메이션 살펴보면 토트넘은 4-2-3-1 포메이션,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두고 존슨이 왼쪽, 쿠루세스키가 오른쪽에 배치됐고요. 로셀소가 공격형 미드필드 자리에 있었지만 2선과 3선을 오가면서 메디슨처럼 빌드업하는 역할에 집중을 했습니다. 호이비에르와 비스마가 투볼란치로 섰고 우도기와 포로가 역시나 인버티드 공격형 미드필드로 뛰었고요. 데이비스와 로메로가 센터백, 그리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제러드 보엔이 최전방에서 가짜 9번 역할을 하면서 부지런히 움직였고 수책이 그 뒤에서 높이를 좀 커버해주는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파케타가 왼쪽, 쿠두스가 오른쪽, 워드프로즈와 알바레스가 2명의 미드필드로 중앙에 배치됐는데 워드프로즈가 공격적인 역할을 해주고 알바레스가 포백 앞을 커버했고요. 초우팔의 오른쪽 풀백으로 많이 오버래핑에 올라왔고 또 이날 경기는 에메르송 팔미에리, 이탈리아의 레프트백이죠. 웨스트햄의 레프트백이 공격 가담롭게 많이 시도하면서 아게르드, 주마, 알바레스가 뒤를 커버하는 형태로 경기를 했고 또 수책 선수도 다른 때보다 많이 밑으로 내려와주면서 평소 하고 있던 미드필더 수비형 역할을 커버를 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여느 때처럼 토트넘이 강한 전방 압박과 또 폭발적인 그런 화끈한 공격 축구를 선보였는데요. 특히 이번 경기 우도기 선수가 힘과 높이, 활동량에 있어서 정말 대단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토트넘이 거의 웨스트햄이 하프라인을 넘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경기 시작 1분 만에 우도기가 강한 압박으로 이제 초우팔의 공을 빼앗아낸 이후에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했고 손흥민 선수가 쿠루세스키를 향해서 이제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보내줬는데 여기서 쿠루세스키 선수가 골키퍼의 이제 쇄도 파비안스키에게 차단당하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에 앞서서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긴 했으나 어찌됐거나 이제 손흥민 선수의 허브 역할이 잘 살아나면서 시작부터 좋은 장면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전반 11분 만에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페드로 포로의 날카로운 이제 코너킥을 로메로 선수가 강력한 헤더 슈팅으로 골문 구석에 이제 공을 밀어 넣었는데요. 2명의 수비가 달라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메로가 높은 타점에 정말 이제 골키퍼가 막을 수 없이 뚝 떨어지는 그런 슈팅이 나오면서 토트넘이 앞서갈 수 있었어요. 웨스트햄이 전반전을 지키고 후반전에 공세를 펼치는 선수비 후역 수비 축구를 하기 때문에 이른 시간 선제골을 넣은 것 자체가 웨스트햄이 좀 이제 전진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을 토트넘이 만들 수 있게 됐는데요.
이 골이 나오고 나서 로메로 선수는 자신의 퇴장으로 인해 팀이 그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홈팬들에게 사죄하는 셀레브레이션을 하기도 했고, 또 손흥민 선수가 로메로를 꽉 껴안아주면서 또 위로해주는, 또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들도 주목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선제골 이후에도 토트넘이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면서 추가골 기회를 열었는데요. 전반 17분에는 벤 데이비스의 기점 패스를 이제 클루세스키가 이어받은 이후 손흥민 선수에게 밀어줬는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면서 아쉽게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26분에는 우도기 선수가 또 한 번 강한 전방 압박에 성공을 하면서 쇼트 카운터에 나섰는데요. 우도기의 패스를 받은 존슨이 오른쪽으로 공을 연결해줬고, 포로 선수가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지만 이 슈팅도 골키퍼의 정면으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35분에는 호이비르 선수가 반대편으로 길게 롱패스를 연결한 것, 초우팔이 이제 존슨의 침투를 그에 앞서서 공을 차단하는 플레이로 막아내긴 했지만, 흘러나온 공을 로셀소가 받아서 그대로 발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 슈팅은 파비안스키 골키퍼가 선방하면서 막아냈습니다. 이날 경기는 벤 데이비스도 후방 지역에서 많이 올라와서 기점 패스 연결도 좋았고, 또 압박도 좋았고, 센터백으로서 한창 무르른 플레이를 보여줬거든요. 전반 37분에 데이비스가 올라와서 연결해준 패스, 로셀소가 받아서 배후로 침투해 들어가는 존슨에게 기가 막힌 좀 창의적인 패스를 연결해줬는데, 아쉽게도 존슨 선수가 여기서 시도한 슈팅이 좀 힘도 없었고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하면서 또 한 번 막히고 말았습니다. 물론 웨스트햄이 많은 숫자를 두고 커버 플레이도 좋았고, 무엇보다 주마 선수가 슈팅각을 잘 좁히는 플레이를 해주면서 토트넘 선수들이 추가골을 넣는 데 있어서 정확성을 보이기 어려웠지만, 이렇게 많은 기회들이 생긴 와중에도 확실한 슈팅을 구석으로 보내지 못했던 것은 토트넘의 아쉬움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전반 40분에는 로셀소 선수가 이제 코너킥 상황에서 왼쪽으로 흐른 공을 날카로운 문전 크로스로 이제 위협을 했고, 여기서 파비안스키가 펀칭해낸 공을 쿨루셉스키가 리바운드 공을 받아서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이 슈팅까지도 파비안스키가 막아냈고, 다시 흘러나온 공을 비수마가 잡았을 때 오른발로 애초에 왔거든요. 웨스트햄 선수들이 몸을 던지자 한번 접으면서 각을 열었는데, 왼발 슈팅 시도가 크로스바를 넘기면서 또 한 번 추가골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전반 막판에는 웨스트햄도 역습 기회를 얻었는데요. 44분에 초우팔 선수가 이제 밀어준 공을 쿠두스가 이어받아서 크로스 패스로 반대로 넘겨줬고, 순간적으로 이제 파케타 선수가 프리 찬스가 나면서 다이빙 헤더 슈팅을 연결했는데 골대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1분에는 포로 선수의 전진 패스가 왼쪽으로 크게 열렸고 존슨 선수가 이어받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문전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었지만 존슨이 패스 타이밍을 잡지 못했고,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슈팅으로 마무리했지만 이 슈팅 역시 세기도 약했고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하면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2분에는 쿨루세스키 선수가 우측에서 중앙으로 공을 끌고 들어오면서 왼쪽으로 진입해 있던 로셀소에게 패스했고요. 로셀소 선수가 문전으로 침투해 들어왔던 존슨과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날카로운 컷백을 시도해봤지만 역시 이 컷백도 각이 조금 부족을 했어요. 또 주마 선수가 먼저 몸을 잘 던지면서 차단을 했는데, 여기서 토트넘에게는 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주마를 맞고 자신의 골대 안으로 자책골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도 됐는데, 골대를 때리고 나오면서 토트넘이 결국에는 전반전 압도적인 경기를 하고도 1대0의 아슬아슬한 리드로 마치게 됐습니다. 전반전 기대 득점을 보면 토트넘이 1.08골로 한 골을 충분히 넣을 만한 경기를 했고요. 웨스트햄의 기대 득점은 0.23골로 거의 득점에 근접한 상황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볼 점유율도 토트넘이 77%, 거의 8대2에 가깝게 주도를 했고요. 슈팅 숫자는 13대4, 유효 슈팅 5대1로 역시나 토트넘이 확실히 앞섰는데, 파케타의 헤더 슈팅은 빅찬스이긴 했거든요. 웨스트햄이 오히려 이제 빅찬스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걸 놓쳤던 전반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반전 들어서는 웨스트햄이 달려들기 시작했고 토트넘에게도 조금 더 공간이 생기면서 열린 경기가 됐는데요. 48분 포로 선수가 왼쪽에서 로셀스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시도한 오른발 중거리 슈팅이 아쉽게 골대 앞으로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트넘에겐 불운이 있었는데요. 53분에 왼쪽 측면에서 파케타가 크게 열어준 공이 이제 롱볼 전개로 이어졌고, 오른쪽으로 공을 연결해줬던 보웬과 수책을 거친 쿠두스의 중거리 슈팅이 로메로를 맞았거든요. 로메로가 막아냈는데 하필이면 맞고 튀어나온 공이 벤 데이비스의 뒷발에 맞고 그 뒤로 흐르는, 정말 이렇게 우연히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공격에 진입해 있던 보웬에게 공이 흘러들어갔어요. 보웬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벤 데이비스를 맞고 흐른 공이기 때문에 오프사이드가 적용될 수가 없었고요. 이 공을 받은 데이비스가 비카리오와의 1대1 상황에서 구석으로 침착하게 찔러 넣으면서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물론 롱볼을 통한 투박하고 이제 직선적인 축구가 웨스트햄의 강점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쿠두스의 슈팅이 로메로를 맞고 벤 데이비스의 뒷발을 맞고 따당 하면서 흘러나오는 상황은 거의 예측하기가 어려운 럭비공처럼 튀어오른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은 조금 불운이었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장면이었는데요.
실점한 이후에는 확실히 웨스트햄의 기세가 좋았습니다. 56분에는 오른쪽에서 오버래핑했던 초우팔의 패스를 보웬이 이어받아서 워드 프라우즈에게 내줬고, 워드 프라우즈는 왼쪽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왔던 파케타에게 패스를 내주면서 파케타가 또 이 패스를 받아서 골문 우측 하단 구석을 노리는 절묘한 슈팅을 연결했는데 비카리오 골키퍼가 선방을 했습니다. 동점골이 나온 상태 이후에는 자신감도 조금 떨어진 모습들이 있었고, 토트넘 선수들이 전방 압박을 전반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힘든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흐름이 완전히 웨스트햄 쪽으로 넘어간 양상이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67분에 결국 선수 교체를 통해서 체력을 보강했습니다. 호이비에로와 로셀소 두 명의 미드필드를 빼고 히샬리송과 스킵을 투입을 했는데요. 스킵 선수가 그대로 이제 로셀소의 자리 위쪽으로 배치가 됐고, 히샬리송이 최전방으로 이동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2선으로 내려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토트넘은 70분 포로의 프리킥 크로스를 통해서 히샬리송 선수가 들어가서 바로 기회를 잡았는데요. 아쉽게도 거의 득점에 가까웠던 히샬리송의 헤더 슈팅이 골대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이 골이 들어갔더라면 토트넘이 다시 앞서가면서 경기 흐름을 좀 주도하고 경기 운영에 있어서 유리해질 수 있었는데 결정력이 아쉬웠던 장면입니다. 73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왼쪽으로 이동한 이후 스킵과 2대1 패스를 주고받고 비수마에게 패스를 열어줬고, 여기서 비수마가 우측으로 진입해 있던 포로를 잘 보고 넘겨주면서 아이솔레이션에 성공을 했거든요. 포로가 문전 우측에서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아쉽게도 조금 정면으로 쏠리면서 파비안스키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이렇게 히샬리송의 슈팅이라든지 포로의 슈팅같이 토트넘이 앞서갈 수 있었던 득점 기회가 있었는데 무산된 이후 기회 뒤에 위기가 왔는데요. 조금은 이제 말도 안 되게 위기가 왔어요. 토트넘이 또 한 번 후방에서 74분에 빌드업을 시도한 상황이었는데 웨스트햄 선수들의 전방 압박 속에 우도기가 비카리오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시도한 것이 조금 약했습니다. 약했기 때문에 보원 선수의 압박에 비카리오가 이제 당황하게 됐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쳐내는 상황이 됐거든요. 쳐낸 공이 워드 프라우즈에게 흘렀고, 워드 프라우즈가 바로 슈팅을 가져간 게 골대를 맞고 나왔지만 흘러나온 공에 대한 반응도 워드 프라우즈가 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비카리오는 넘어져 있던 상태였고 로메로는 좀 포기한 듯이 이제 지켜만 보고 있었거든요. 다시 튀어나온 공을 워드 프라우즈가 빈 골문에 침착하게 밀어넣으면서 웨스트햄이 2대1로 역전에 성공을 했는데, 전방 압박이 거둔 성과이기도 하지만 이 우도기의 패스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좀 실수였습니다. 우도기 선수가 이 장면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방에서 정말 많이 뛰어주고 압박해주고 또 연계해주고 운반해주고 많은 좋은 플레이들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떨어져서 집중력이 흔들렸던 것인지 좀 나와서는 안 될 실수로 인해서 좀 자책성 이제 어시스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이 이제 끌려가게 됐는데요. 이 상황에서 토트넘의 불운까지 생겼어요. 정확하게 화면에 포착되진 않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웨스트햄 선수와 충돌하고 좀 발이 밟힌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 표정이 딱 봐도 이제 안 좋았거든요. 82분에 패스를 연결하다가 결국에는 주춤하고 제대로 뛰기 어려운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교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토트넘은 84분에 비수마와 존슨을 빼고 사르와 힐을 투입하면서 손흥민 선수와 히샬리송 선수를 투톱으로 배치해서 4-2-4 대형을 꾸렸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이동했어도 이 밟힌 상황 이후에 몸이 계속해서 안 좋다 보니까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총공세를 펼친 상황이었고 88분에 클루셉스키의 이제 패스 컵백을 받은 손흥민 선수가 슈팅하지 못하고 사르에게 넘겨줬고 사르가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이게 또 골대 앞으로 빗나갔거든요. 이 상황까지 어찌어찌 손흥민 선수가 플레이를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88분에 벨리스와 교체가 됐고 웨스트햄은 쿠도스를 빼고 포르나스를 투입했고요. 그 이후에 토트넘의 공세는 결국에는 무위에 그치면서 1대2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경기 전체 기록을 보면 후반전에 토트넘이 워낙 스스로 내준 기회들이 많다 보니까 기대 득점조차도 웨스트햄이 뒤집었어요. 토트넘은 1.74골, 웨스트햄은 2.07골이었고요. 토트넘이 무려 75%의 점유율, 슈팅 숫자 23대 11에도 불구하고 유효 슈팅은 7대 5에 불과할 정도로 결정력에 있어서 아쉬운 모습 보였고, 이날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제대로 때리지 못할 정도로 상대가 각을 잘 좁히기도 했고, 또 후반전에는 몸 상태의 문제, 손흥민 선수도 분명히 이제 많은 압박을 스프린트를 하다 보니까 주중 경기 속에서 분명히 좀 체력이 고갈된 모습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토트넘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후반전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팬들도 사실은 토트넘의 홈팬들도 경기 막판 이제 후반 추가 시간이 됐을 때는 나가는 모습이 나올 정도로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후 또 한 번의 졸전으로 기억될 수 있는 아쉬운 패배였습니다. 다행인 점은 뉴캐슬도 이번 15라운드에 패배했다는 점이고 또 챔피언스리그 일정까지 앞두고 있어서 뉴캐슬의 상황이 더욱더 절박하다는 것인데요. 토트넘의 다음 상대가 뉴캐슬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2월 11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 뉴캐슬과의 경기가 휴식 기간 거의 없이 진행이 되죠. 현지 시간으로 웨스트햄전이 목요일 밤에 열렸는데 뉴캐슬전이 일요일 밤에 열리잖아요. 즉 금, 토 이틀 쉬고 뉴캐슬과의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토트넘 선수들이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하고 또 잘 회복할 수 있을지 타박상인 것으로 보이는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는 어떨지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한준TV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